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KF-21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순간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사실 자체를 반신반의하던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협력 제안이 쏟아지며 일부 국가는 사실상 줄을 서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KF-21기체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흐름이다. KF-21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외국산 엔진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정점이자 국가산업 역량의 총합이라 불린다. 수만 개의 부품, 극한의 고온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소재 기술, 수천 시간의 시험과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분야였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엔진 국산화가 거론되는 순간 해외 반응이 즉각적으로 달라졌다. 일부 국가는 기대와 경계가 섞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방산 강국들은 조용히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독자적 항공 엔진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다.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는 엔진 국산화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KF-21 초도 물량은 이미 미국산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 이는 안정성과 일정, 그리고 전력화 속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동시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산 엔진은 단기간에 모든 것을 대체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위한 전략 자산이다. 이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투기 수출에서 가장 강력한 족쇄는 언제나 엔진이었다. 기체를 팔아도 엔진 수출 승인이 막히면 계약은 무력화된다. 유지보수, 부품 교체, 전시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엔진 제조국의 통제가 작동한다. 한국이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전 세계에서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이나 성능만이 아니다. 그 뒤에 있는 통제에서의 자유 가능성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술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있다. 협력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늘어났고 그 대상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유럽, 그리고 여러 항공 엔진 강국들이 동시에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KF-21 엔진 국산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따라붙는다. 과연 한국은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단순히 군용 전투기 엔진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항공우주산업 전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KF-21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군용 엔진에서 시작해 민수 항공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기 위한 첫 관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방산 관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전력화되고 그 뒤로 있는 엔진 개발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구매국이나 조립국이 아니다. 선택받는 파트너이자 협상력을 가진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변화의 무게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이 바로 세계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다. KF-21을 둘러싼 움직임은 이미 경쟁의 단계로 들어갔다. 누가 먼저 손을 잡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동시에 오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이 자리한다. KF-21 엔진 국산화, 결국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다. KF-21 엔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영국의 롤스로이스였다. 일부 해외 언론과 국내 자극적인 제목을 단 영상들에서는 마치 한국이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KF-21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이 한 줄의 제목은 빠르게 퍼졌고 동시에 또 다른 오해를 낳았다. 국산화를 외치더니 결국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와 정반대에 가깝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간단하다. 롤스로이스와 한국 측 사이에 미팅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 교류와 가능성 탐색 차원의 접촉이었다. 구체적인 계약, 공동개발 합의 혹은 역할 분담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다. 영국 현지 언론이 이를 과장되게 보도하면서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퍼졌고 그 결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한국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방식의 엔진 개발을 선택한 적이 없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협력이라는 단어를 국산화 포기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항공 엔진 산업에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전 세계에서 완전한 독자 개발 엔진을 단일 국가 단독으로 민수와 군수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뿐이다. 프랑스조차도 사프란을 중심으로 다국적 협력 구조를 활용한다. 일본 역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을 통해 엔진 산업을 키워왔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KF-21 엔진 국산화는 국가 주도의 국책 사업이다. 연구의 중심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방위사업청이 전체 사업 구조를 관리한다. 민간 기업은 하청이나 보조가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연구 과제를 놓고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에 있다. 한화 계열과 두산 계열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술을 쌓고 그 결과물이 다시 국가 프로젝트로 통합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축적을 위한 설계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한다. 해외 기업과 접촉하면 기술을 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공 엔진에서 단순 기술 도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핵심 기술은 문서로 넘어오지 않는다. 실제 설계, 시험, 실패의 반복 과정에서만 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목하는 방식이 바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다. 개발비를 분담하고 위험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기술과 생산 참여 비율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하다. 첫째, 개발 실패의 위험을 단독으로 떠안지 않는다. 둘째, 개발 성공 시 글로벌 엔진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셋째, 군용 엔진뿐 아니라 민수항공 엔진 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린다. KF-21 엔진 국산화가 단순히 군 전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의 사프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이것이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느 파트너와 어떤 조건으로 협력할지를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협력 대상이 많다는 것은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T-50과 FA-50, KF-16 운용 경험, 그리고 KF-21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가 누적된 결과다. 엔진 국산화를 두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공동 개발을 하면 수출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역시 단순화된 인식이다. FA-50 수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엔진이 아니라 사출 좌석과 같은 특정 부품의 제3국 통제였다. 엔진 자체는 오히려 리스크 쉐어링 구조 덕분에 수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독이냐 공동이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느냐다. 결국 KF-21 엔진 국산화 논의의 본질은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확보할 것인가.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기대하는 즉각적인 완전 독자 엔진 선언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선택되고 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졌다. 롤스로이스 논란은 해프닝에 가깝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한국이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 엔진 기술을 쌓고 그 결과가 KF-21 이후 어떤 산업 지형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 선명해진다. KF-21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뜨거워지는 지점은 언제나 인도네시아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KAN 전투기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주장, 심지어 KF-21 기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는 소문까지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하나씩 분해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거리가 멀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계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 현지 언론과 인도네시아 방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계약을 백지화하거나 이미 투입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복수기종을 동시에 운용하는 장기 공군 현대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KF-21과 KAN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별도의 카드에 가깝다. KAN 계약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의문점이 더 분명해진다. 튀르키예의 KAN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튀르키예의 공군조차 정식 양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시제 기수는 제한적이고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물량과 금액, 인도 일정 대부분이 비공개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형태다. 반면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대규모로 진행 중이며 양산 계약이 단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다. 개발 성숙도와 일정 측면에서 두 기종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KAN은 미래를 대비한 카드이고 KF-21은 보다 현실적인 전력 전환 수단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계획은 단일 기종 집중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전투기를 병행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점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 공군 역시 FA-50, F-16, F-15K, F-35, KF-21을 동시에 운용한다. 규모가 작은 국가라고 해서 단일 기종만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치적 균형과 외교적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기종 운용은 흔한 전략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프랑스, 한국, 튀르키예 전투기를 모두 검토하거나 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돈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이지만 방산 예산 운용은 항상 빠듯하다. 대형 방산 계약에서 지연이나 조건 변경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집트, 이라크, 루마니아 등 다수의 신흥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기 수익성만 놓고 보면 따다로운 고객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자원, 성장률,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동반자 후보에 가깝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협력의 현실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과정에서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생산과 기술 참여를 목표로 해왔다. 현지 기업은 관련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일부 구성품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간에 뒤집히기 어렵다. 정치적 이벤트 하나로 수년간의 준비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인도네시아 이슈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외교는 외교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KF-21 사업 전체를 인도네시아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례는 한국 방산이 신흥국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가깝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구조다. 인도네시아가 당장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KF-21이 어느 수준까지 완성되고 어떤 신뢰를 축적하느냐가 더 큰 변수다. 이 흐름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시선은 점점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KF-21 엔진 국산화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체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이다.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항공 엔진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다. 단계별로 명확하게 분리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엔진은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한국이 엔진 국산화를 현실적인 전략이라 말하는지 놓치게 된다. 가장 앞선 단계에 있는 것이 KTF-5500이다. 이름 그대로 추력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장수명 항공 엔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장수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자 개발해온 다수의 엔진은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이었다.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수천 시간 연속 운용과 반복 시동을 요구하는 유인 항공기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KTF-5500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한 첫 도전이다. 반복 운용, 장시간 비행, 신뢰성 검증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는 무인 항공기 플랫폼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장수명 엔진으로서의 성능을 검증받는 첫 무대다. 다음 단계는 KTF 만급 엔진이다. 추력 1, 10,000파운드급으로 보다 대형 무인기나 고성능 플랫폼을 염두에 둔 설계다.
이 엔진은 KTF 5500의 기술을 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단계적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처음부터 전투기용 대형 엔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인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단계가 바로 KTF 16000급 엔진이다. 추력 16000파운드급으로 KF-21에 탑재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 엔진은 단순히 출력만 키운 버전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이도를 요구한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소재 기술, 블레이드 내구성, 연소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타는 유인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안전성이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 국산 엔진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검증된 엔진과 병행 시험을 거치는 방식이 예정돼 있다. KF-21이 쌍발기라는 점은 여기서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한다. 한쪽에는 기존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다른 한쪽에 국산 개발 엔진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험 전략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추정 개발 기간은 약 7년, 예산은 수조 원 규모다. 이 숫자만 보면 과도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항공 엔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된 접근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KF-21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엔진 개발에서 진짜 가치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있다. 핵심 소재, 정밀 가공, 시험 인프라, 그리고 인력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축적은 군용을 넘어 민수 항공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KF-21 엔진 국산화는 전투기 사업이라기보다 항공산업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한국이 이 길을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길을 미룰 수 있는가다. 이미 시작된 이상 멈출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구조를 선택한 결정이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진다. 엔진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KF-21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KF-21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냉전 이후 오랫동안 폴란드 공군의 기준은 명확했다. 미국 전투기였다. F-16을 도입했고 이후에는 F-35까지 선택했다. 이 흐름이 바뀐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전쟁은 폴란드의 시간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전투기는 단순히 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전시에 얼마나 가동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됐다. 이 지점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FA-50이 먼저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됐다. 초기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FA-50은 F-16보다 작고 전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납기, 정비 지원, 현지 대응 속도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현장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다. 이 경험이 이후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것이 F-16 업그레이드 문제다. 폴란드는 기존 F-16을 최신 사양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수년이 소요되는 일정, 그리고 개량 후에도 남는 기체 수명 문제는 부담이었다. 그 비용이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거론된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45세대로 설계된 기체다. 기존 4세대 전투기를 개량한 것이 아니라 최신 항전 장비와 설계를 바탕으로 출발했다.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우수한 추력 대비, 중량비,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유럽 시장에서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럽 전투기들과의 비교에서 KF-21의 위치는 흥미롭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과 유지비가 높다. 스텔스 성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에는 KF-2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적인 성능 개량을 염두에 둔 설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싸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체 수명 주기 비용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운용 철학이다.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게 전투기는 전쟁이 나면 실제로 날아야 하는 자산이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가동할 수 있는가, 부품과 정비 지원이 전시에 끊기지 않는가가 핵심이다. 한국산 전투기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T-50과 FA-50 수출 경험이 이를 증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이 직접 KF-21을 체험하고 평가에 나섰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전력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물론 아직 정치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전투기 도입은 언제나 국내 정치와 예산, 동맹 관계가 얽힌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KF-21은 더 이상 아시아 시장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다. 유럽 방산 강국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비교되고 논의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변화는 폴란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 전투기의 개량 비용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KF-21이 단일 기체로서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전쟁 개념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문제다. 그 답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력이 결합되는 다음 단계에서 드러난다. KF-21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기체나 엔진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차별점은 전투 방식의 변화에 있다. 현대 공중전의 방향은 이미 명확해졌다. 유인 전투기 단독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신 유인기와 무인 전력이 결합된 복합 전투 체계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이 변화를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다. KF-21은 단순히 무인기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무인 전력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지휘 노드로 기능한다. 무인 편대기는 위험 지역에 먼저 진입해 정찰과 교란, 제한적 타격을 수행하고 유인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전장을 통제한다. 이 구조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임무 성공률을 끌어올린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기존 드론과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감시용이나 자폭용 무기가 아니라 전투기의 전술적 확장을 목표로 한다. 저피탐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 탐지 거리를 줄였고 내부 무장창을 통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발전형도 고려되고 있다. 이 무인 전력은 KF-21과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 연결돼 상황 인식과 명령 전달을 공유한다. 이 조합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크다. 무인 편대기는 소모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다. 격추되더라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유인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더 넓은 작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적, 방공망에 대한 압박도 커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쟁 비용 구조를 바꾸는 요소다. 국제시장에서 이 개념은 점점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유사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 중이다. 문제는 비용과 일정이다. 일부 국가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목표로 삼으면서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을 겪고 있다. KF-21이 가진 장점은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완전한 최첨단을 목표로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 진화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많은 국가들은 가장 뛰어난 성능보다 당장 운용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KF-21은 초기에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무인 전력과의 결합을 통해 사실상 5세 대급 전술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확장성이다. KF-21은 향후 엔진, 홍전 장비, 무장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무인 복합 체계 역시 특정 무인기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양한 크기와 역할의 무인기를 조합해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술에 묶이지 않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투 개념이다. 전투기 단독 판매가 아니라 운용 철학과 전술 패키지를 함께 제시한다. 이것이 세계 시장에서 KF-21이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닌 이유다. 가격, 성능, 납기,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위치에 올라섰다. 지금 한국 방위산업이 서 있는 지점은 과거와 다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세계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KF-21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의 다음 30년을 규정할 기준이 되고 있다.